나는 7년 전 60살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67세 김영수 씨는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회 온 친구들이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노인 전문 병원에서 최근 놀라운 결과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중반 이후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6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돈이 충분하다고 방심했던 것,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것,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미뤘던 것. 이 모든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60대 초반의 특별한 선택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길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수천 명의 노년층이 털어놓은 가장 큰 후회들, 그리고 그들이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수들을 하나씩 공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4번째 이야기는 놓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72세 김영철 씨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의사 앞에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후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선택만 달랐더라도 지금 제 아내는 절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김영철 씨의 후회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2세 때 아내가 두통을 호소했지만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그리고 3년 뒤 아내는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발견했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에 지금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후회가 김영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최근 5,000명의 7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82%가 60대 초반의 작은 방치가 현재의 큰 고통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후회들이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제가 만난 71세 박수자 씨의 사연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박수자 씨는 62세 때 처음으로 무릎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가지라는 생각으로 미뤘던 정형외과 검진. 그 작은 선택이 지금은 매일 아침 5종류의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병원 한 번만 더 갔어도, 꾸준히 운동했어도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82세 김재원 씨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0m도 걷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매주 등산까지 다니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운동은 내일부터, 가족과의 시간은 다음 주에, 건강검진은 나중에 라는 생각들이 모여 10년 후에 우리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60대의 작은 선택들이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2번째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유명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중요한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0대 초반의 어르신 1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이것 하나로 치매 위험이 85%나 줄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방법이 하루 3분이면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올해 71세 정현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테니스도 쳤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종아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으로 감싸보니 이걸 보신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더군요.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었다는 뜻이죠.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대상자들의 82%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73세 박영자 씨는 최근 손주의 결혼식에서 무대에 올라 춤을 추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잠깐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둘러보세요. 손가락이 쉽게 맞닿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인데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이 시작되면 매년 2에서 3%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근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성훈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근육량이 정상보다 20% 이상 줄어든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 알았더라면 75세 이영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62세에 처음 무릎 통증이 왔을 때 그저 진통제만 먹었어요. 운동은 무릎 아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분의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 3분 간단한 동작 하나로 근감소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73세 박영자 씨는 이 운동 하나로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쉬운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지난주에는 손주 결혼식에서 춤도 췄답니다. 이 특별한 운동법은 바로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고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을 20번씩 하루 3번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다고요. 하지만 이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신의 근육량도 함께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 운동과 함께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은퇴자 빈곤화 현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 5억 이상을 받은 은퇴자들의 상당수가 5년 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분의 사연이 특히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교직 35년 차에 명예퇴직한 박현철 씨는 퇴직금 6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까지 있었으니 노후가 걱정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파트 관리비도 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현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2년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여유 있게 살았어요. 건강도 좋았고 돈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쓰러졌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84%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지난 3개월간 수십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쓰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가 이정호 박사는 이것을 허니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직후 2년은 마치 신혼여행 같은 시기입니다. 평생 처음 누리는 자유와 목돈이 만나면서 지출 통제가 어려워지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3가지 함정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직 많이 남았다는 착각입니다. 둘째,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 셋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인데요. 72세 김용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금 5억이면 평생 쓰고도 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 아들 사업 실패로 2억을 지원하고 작은 아들 아파트 구입에 1억을 보탰더니 그리고 얼마 뒤 제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죠. 남은 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잘 관리하는 분들 사이에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4개의 통장입니다. 은퇴 19년 차 정순재 씨는 이 방법으로 오히려 자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원금 통장, 두 번째는 매달 생활비 통장,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 마지막은 행복 통장입니다. 특히 비상금 통장이 있었기에 큰 병원비가 나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4개의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금 통장입니다. 이는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해야 합니다. 절대로 손 떼지 않는 이 통장은 안정적인 금리의 정기예금이나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장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라고 정순재 씨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생활비 통장은 전체의 20%를 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이자 수입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맞춰 생활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빠듯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오히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비상금 통장에는 15%를 할당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67세 김민식 씨는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했을 때 이 통장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비상금은 꼭 현금으로 보관하세요. 마지막 행복 통장에는 나머지 5%를 넣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취미 생활이나 손주들 용돈으로 쓰세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 통장이 있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 조정입니다. 처음에는 이 비율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8천만 원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원금 통장에, 1천만 원은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통장에, 700만 원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통장에, 그리고 300만 원은 취미나 소소한 즐거움을 위한 행복 통장에 넣는 식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뒤 한 달, 2달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비율을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사용해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돈 관리의 핵심은 시작입니다. 정순재 씨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 4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첫 달만이라도 이대로 실천해 보세요. 돈이 보이지 않으면 안 쓰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고독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돈과 건강이 모두 넘치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69세 최성용 씨의 사연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회사 중역으로 은퇴했고 돈도 충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골프도 치고 운동도 했죠. 하지만 지금 제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합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조차 없더군요. 한편 지난달 발표된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감이 심장병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경각심을 주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노인 심리를 연구해온 김민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무서운 건 고독을 피하기 위해 하는 선택들입니다. 실제로 72세 박향희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매달렸죠.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오라고 했어요. 점점 자녀들이 연락을 피하더군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삶을 숨막히게 했던 거예요. 반면 희망적인 사례도 존재합니다. 78세 이명준 씨는 10년 전 홀로 되셨지만 오히려 더 행복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피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그 시간을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명준 씨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아침에는 동네 탁구동호회에서 1시간, 점심은 혼자 즐기는 여유로운 식사, 오후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규칙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한 번은 꼭 누군가와 만납니다. 둘째, 하루 2시간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셋째, 자녀들은 주말에만 만나고 평일에는 전화도 하루 한 번으로 제한합니다. 노년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계와 고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건강한 고독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75세 김복순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어보니 혼자여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행복한 노년층의 시간 활용법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행복한 노년 생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어르신들은 하루를 3가지 시간으로 나눠 관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되 이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나 만나려 했어요. 너무 외로워서요. 하지만 그런 만남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이명준 씨는 결국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고 지금은 평생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알기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78세 박영수 씨는 73세에 스마트폰 강사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카톡하려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복지관에서 강의를 합니다. 제 나이 또래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 삶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죠. 세 번째가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철저히 혼자만의 생활을 즐깁니다. TV도 끄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71세 최영숙 씨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1달, 2달.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독이 주는 선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시간의 균형입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거나 과하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많아지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고독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학과 박동현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특징은 건강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관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한 어르신의 절규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뒤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더 안타까운 점은 자녀들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니 너무 부담스럽네요. 이 사연을 본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비극이 실제로는 매우 흔하다고. 서울시 노인복지센터가 발표한 흥미로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비슷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71세 박영자 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5년 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어요. 당시에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죠. 자식들이 잘 살아야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자녀들 눈치를 봐야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이런 현상을 노인심리학에서는 부모 희생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가 불행해지는 현상이죠. 68세 최진혁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큰 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사줬어요. 작은 아들도 똑같이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퇴직금을 모두 썼죠.
당시 주변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산이냐며 절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최진혁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아요. 용돈이라도 달라고 하면 저희도 애들 키우는데 힘들다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줄 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식들의 효심을 없애버린 것 같아 후회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3세 김영기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은퇴할 때 주변에서 다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너희들 도와줄 수 있을 때 적절히 도와줄 테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니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다나요? 지난번에는 큰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아버님이 돈 때문에 저희를 속박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라고요. 노년심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85%가 5년 내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반면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만든 자녀들은 부모와도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건강한 경계 만들기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 둘째, 도와줄 때는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것. 셋째, 감정적 교류와 경제적 지원을 분리하는 것. 넷째, 자녀의 실패를 지켜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일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딱 하루만이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82세 김호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쓰는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가장 후회한 것은 일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인생 후회 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무려 93%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화려했던 성공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그날 아침 그 차 한 잔의 여유, 그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김호준 씨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을 제대로 음미한 적이 있었나?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본 TV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나? 이런 게 자꾸만 떠오릅니다. 충남대학교 노년학과 연구팀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10년간 연구한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통점은 바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7세 박명희 씨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아침 6시, 저는 베란다에 나가 햇살을 맞이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을 아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가 아닌 존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살림살이를 버리면서 깨달았죠. 진짜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성공한 노년과 행복한 노년의 차이였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김태현 교수는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내면의 공허함을 호소합니다. 반면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아는 분들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더군요. 75세 정미경 씨는 매일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건 감사일기라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 딸에게서 온 전화 한 통, 마트 계산대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 저녁 산책길에 마주친 강아지. 이런 작은 순간들을 적다 보면 하루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행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제안합니다. 물건을 줄이고 일정을 줄이고 걱정거리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시작은 아주 소소한 행동에서 출발합니다. 행복한 노년 연구소 박상민 소장의 말입니다.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좋으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인데요. 한 달 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후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운동도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84세 황영실 씨의 사례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던 황영실 씨는 지난달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뇌 나이가 무려 15살이나 젊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손주와 카톡하는 법을 배우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음식 주문도 직접 하고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는 동영상을 제가 직접 찍어서 가족들 단체 채팅방에 올렸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황영실 씨의 미소 띤 얼굴에서 소녀 같은 반짝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뇌는 실제로 젊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인지기능이 최대 23%까지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사례도 있습니다. 82세 김진호 씨는 77살에 처음 수영을 배웠습니다.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고. 하지만 저는 달랐죠. 손주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현재 김진호 씨는 실내 수영장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더 필요해요. 노인교육 전문가 박서연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의 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73세 이영미 씨의 경우 매일 아침 유튜브로 영어 동요 하나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100일째 되던 날 제가 손주에게 영어 동요를 불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날의 그 뿌듯함이란.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의무감으로 배웠다면 지금은 순수한 즐거움으로 배우니까요.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시작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것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둘째, 그중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것부터 하려다 보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나 이거 배우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약속이 됩니다. 인생은 배움으로 완성됩니다. 89세의 나이에도 복지관에서 종이접기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동엽 씨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자, 이제 우리가 시작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서 꿈틀거리는 그 작은 호기심.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돈이 있을 때 현명하게 관리하며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 우리는 모두 이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겐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보며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하고 기대해보는 건요. 복잡하지 않은 작은 행동들이지만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마치 책과 같습니다. 지나온 페이지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페이지를 어떻게 써내려갈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 앞에는 아직 쓰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채워나갈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